이 집안에서 한지은은 마치 투명 인간과도 같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알츠하이머를 앓기 시작한 지 10년. 지은은 매일같이 밥을 떠먹이고 몸을 닦아주고 기저귀를 갈며 지극정성으로 수발을 들었습니다. 반면 형님인 김미숙은 1년에 딱 한 번 추석 당일에만 얼굴을 비쳤습니다. 그것도 고작 10분 남짓. 싸구려 한과 세트 하나를 툭 던져두고는 시어머니 손 한 번 잡아보지 않고 쫓기듯 자리를 뜨곤 했죠. 임종 직전 아주 잠시 정신이 돌아온 시어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베개 밑에 숨겨둔 낡은 통장을 꺼내 지은에게 건넸습니다. 그리고는 고개를 돌려 멀찍이 서 있던 형님에게 집문서가 담긴 봉투를 밀어주었습니다. 지은은 시어머니를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지난 10년간 자신의 뼈와 살을 깎아 바친 진심이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우스운 농담이 된 것만 같아 씁쓸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녀가 통장을 들고 은행 창구에 섰을 때 직원이 통장 사이에 끼워져 있던 누렇게 바랜 편지 한 장을 건네주었습니다. 그제야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어떤 깊은 사랑은 말로 하는 직설적인 편애가 아니라 시간을 들여 암호를 풀어야만 알 수 있는 은밀하고도 다정한 배려라는 것을요.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청취자 여러분은 지금 어디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이 계신 그곳에 언제나 행운이 가득하기를 빕니다. 자, 이제 편안한 마음으로 제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장례식장의 공기는 숨이 막힐 듯 탁했습니다. 타담한 향냄새와 국화꽃의 비릿한 향기, 그리고 주방에서 사흘 내내 끓여대고 있는 육개장의 기름진 냄새가 뒤섞여 머리를 지끈거리게 만들었습니다. 한지은은 딱딱한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습니다. 무릎 관절은 이미 감각을 잃어 마치 남의 뼈가 박혀 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조문객이 들어올 때마다 기계적으로 절을 올렸습니다. 이마가 거친 삼배 상복에 닿을 때마다, 그리고 허리를 굽힐 때마다 척추가 비명을 질러댔습니다. 벌써 3일째였습니다. 지난 사흘간 그녀는 단 1분도 눈을 붙이지 못했습니다. 상주인 며느리로서 빈소를 지켜야 했으니까요. 진심이라곤 찾아볼 수 없는 먼 친척들에게 술을 따르고 틈만 나면 주방으로 달려가 부녀회 아주머니들이 제사상에 올릴 동그랑땡을 몰래 챙기지는 않는지 감시해야 했습니다. 아유, 이전은 너무 팍 익은 거 아니야? 지은아, 내가 웬만하면 싫은 소리 안 하려고 했는데 어머니 가시는 길에 상차림이 이게 뭐니? 날카로운 목소리가 장례식장에 무겁게 가라앉은 공기를 찢고 들어왔습니다. 김미숙 형님이었습니다. 형님은 검은색 개량 한복을 입고 있었지만 조명 아래서 번들거리는 비단 광택은 한눈에 봐도 값비싼 것이었습니다. 기대는 큐빅이 박힌 브로치까지 달려 있었죠. 얼굴에는 풀 메이크업을 하고 짐짓 연하게 발랐지만 여전히 붉은 립스틱은 민낯으로 슬픔에 잠긴 다른 유족들 사이에서 유독 튀어 보였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향이나 국화 대신 악어 가죽 핸드백이 들려 있었습니다. 마치 이곳에 칙칙한 기운이 묻을까 봐 걱정하는 듯 꽉 쥐고 있는 모양새였습니다. 그 뒤를 따르는 아주버님은 마치 죄지은 아이처럼 목을 잔뜩 움츠린 채 무릎 꿇은 지은이나 영정 속 어머니의 눈을 피하며 시선을 허공에 두고 있었습니다. 김미숙은 절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영정 앞에 서서 고개만 까딱거리는 묵념을 하더니 악어의 눈물 같은 눈물 두어 방울을 짜내고는 레이스 손수건으로 눈가를 콕콕 찍어냈습니다. 공들여 그린 아이라인이 번질까 봐 조심하는 손길이었습니다. 휴, 어머니도 이제 가셨으니 편안하시겠지? 김미숙은 몸을 돌려 무릎 꿇은 지은에게 다가오는 대신 구석에 서 있던 남편의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목소리를 낮춘다고는 했지만 텅 빈 장례식장에서 그녀의 앙칼진 목소리는 지은의 귀에 쐐기처럼 박혔습니다. 여보, 장례비 정산은 끝났어. 남은 부의금은? 그리고 그 집문서 어디 뒀어? 내가 미리 알아봤는데 요새 이 근처 집값이 조금 올랐대. 얼른 내놓자. 정훈이 이번에 캐나다 어학연수 가는 거 알지? 그 돈이면 딱 맞겠더라. 당신도 알잖아. 요새 애들 유학 보내려면 돈이 얼마나 깨지는지. 우리 정훈이가 이 집안 기둥이잖아. 지은은 여전히 무릎을 꿇은 채 치마 자락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손톱이 살을 파고들어 하얗게 질렸지만
통증조차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저 여자가 바로 자신의 형님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10년 동안 병석에 누워 대소변을 못 가릴 때 형님은 어디에 있었나요? 시어머니가 한밤중에 발작을 일으켜 펄펄 끓는 국을 지은에게 끼얹었을 때 형님은 어디에 있었나요? 그때마다 형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유, 동서. 나는 그 냄새만 맡으면 편두통이 와서 도저히 못 가겠어. 게다가 동서는 전업주부라 시간도 많잖아. 며느리가 시어머니 모시는 건 당연한 도리 아니겠어? 이제 시어머니는 한 장의 흑백 사진으로 남았고 형님의 그 지긋지긋한 편두통은 기적처럼 나았습니다. 마지막 남은 콩고물이라도 챙기려는 듯 저렇게 펄펄 날아다니니 말입니다. 지은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영정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사진 속 시어머니는 10년 전 아직 병색이 없던 시절의 온화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기억이 파도처럼 밀려와 지은의 메마른 눈가를 적셨습니다. 작년 겨울, 유난히 춥던 어느 밤이었습니다. 창문 틈으로 들어오는 바람에 창틀이 덜컹거리고 보일러가 고장난 방은 냉동고처럼 차가웠습니다. 치매 증상이 심해진 시어머니가 갑자기 깨어나 딸을 찾으며 보채기 시작했습니다. 평생 딸이 없는 게 한이었던 시어머니는 병이 깊어진 후로 지은을 존재하지도 않는 딸로 착각하곤 했습니다. 우리 딸, 손이 왜 이렇게 차니? 그때 정신이 오락가락하던 시어머니는 나무 껍질처럼 거친 손으로 지은의 얼어붙은 손을 꼭 감싸 쥐었습니다. 그러고는 베개 및 손뭉치 사이에서 끈적하게 녹아 눌어붙은 박하사탕 하나를 비밀스럽게 꺼내 쥐어주었습니다. 쉿, 그 못된 며느리 년이 보면 안 된다. 이건 엄마가 너 주려고 아껴둔 거야? 이거 먹으면 안 쓰다. 그날 밤, 지은은 손뭉치가 덕지덕지 붙은 그 사탕을 입에 물고 어린아이처럼 엉엉 울었습니다. 이 차디찬 집구석에서 그녀가 힘든 건 아닌지, 쓴 건 아닌지 걱정해주는 사람은 오직 정신 놓은 노인뿐이었습니다. 동서. 한지은. 내 말 안 들려? 김미숙의 짜증 섞인 목소리가 지은의 회상을 깨트렸습니다. 정신을 차려보니 발인까지 모두 끝나고 친척들은 썰물처럼 빠져나간 뒤였습니다. 횡한 거실의 교자상 위에는 시어머니가 남긴 유품 몇 가지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김미숙은 거실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이 집에서 유일하게 푹신한 그 자리에 다리를 꼬고 앉아 매의 눈으로 상위를 훑었습니다. 그곳에는 두 가지 물건이 놓여 있었습니다. 빨간색 등기권리증, 그리고 표지의 글씨가 다 지워질 정도로 너덜너덜해진 낡은 통장 하나. 어머니도 가셨으니 이제 유산 정리를 해야지. 김미숙은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번개같이 손을 뻗어 빨간색 등기권리증을 낚아챘습니다. 내가 맏며느리고 우리 정훈이가 장손이잖아. 이 집은 당연히 우리 몫이지. 김미숙의 말투는 너무나 당당해서 마치 헌법에라도 적혀있는 진리인 양 들렸습니다. 게다가 서방님 직장도 변변찮은데 이 집 줘봤자 지키지도 못해. 차라리 팔아서 정훈이 유학 보내는 게 낫지? 나중에 정훈이가 성공하면 삼촌이랑 숙모 안 챙기겠어? 지은은 고개를 돌려 남편 이종호를 바라보았습니다. 이 남자는 방구석에 쭈그리고 앉아 소주잔만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형님의 말에 입술을 달싹거리긴 했지만 형님의 매서운 눈빛이 꽂히자 흠칫 놀라며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겁먹은 메추라기 같았습니다. 여보, 그 형수님 말이 맞아. 종호의 목소리는 모기 소리보다 작았습니다. 지은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툭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게 내가 평생을 믿고 산 남자라니. 어머니 앞에서는 꼼짝도 못하고 형님 앞에서는 숨소리도 제대로 못 내는 저 겁쟁이가 내 남편이라니. 지은은 아무 말 없이 손을 뻗어 상위에 덩그러니 남은 낡은 통장을 집어 들었습니다. 통장은 깃털처럼 가벼웠습니다. 첫 페이지를 펼치자 마지막 줄에 찍힌 숫자가 눈을 찔렀습니다. 잔액 500만 원. 시어머니가 임종 직전 마지막 힘을 짜내어 지은의 손에 쥐어준 것이었습니다. 지은아, 이거 너 가져라. 그때 시어머니의 눈빛은 무서울 정도로 맑았습니다. 시어머니는 통장을 가리키고 다시 지은을 가리킨 뒤 고개를 돌려 등기권리증 쪽은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통장 적요란에는 깨알 같은 글씨들이 찍혀 있었습니다. 폐지,
헌 옷, 콩나물값. 시어머니가 정신이 온전할 때 손수레를 끌고 다니며 폐지를 줍고 시장에서 콩나물 값을 깎아 모은 동전들을 한 푼, 두 푼 저금한 돈이었습니다. 500만 원의 땅값 비싼 서울에서는 전세 보증금의 계약금조차 되지 않는 푼돈이었습니다. 풋. 김미숙이 지은의 손에 들린 통장을 곁눈질하더니 입꼬리를 비틀며 비웃음을 흘렸습니다. 그녀는 등기권리증을 부채처럼 흔들며 얼굴에 부채질을 했습니다. 아이고, 동서. 어머니 사랑이 참 대단하시네. 500만 원이라니 정말 거금이네, 거금. 어머니가 동서를 진짜 친딸처럼 생각하셨나 봐에 당신 노잣돈까지 털어주신 걸 보니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치맛자락을 털고는 등기권리증을 악어 가죽 가방에 쑤셔 넣었습니다. 지퍼 닫는 소리가 신경질적으로 울렸습니다. 자, 정리는 끝났네. 우린 간다. 이 집은 곰팡이 냄새가 나서 오래 있으면 피부 상해. 여보, 가자. 뭘 그렇게 멍하니 있어. 현관문이 쾅 하고 닫혔습니다. 정막이 감도는 거실에는 지은과 먹다 남은 음식들만 남았습니다. 벽에 걸린 영정사진 속 시어머니는 여전히 웃고 있었지만 그 미소 뒤에 지은이 알지 못하는 어떤 깊은 뜻이 숨겨져 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지은은 낡은 통장을 가슴에 품었습니다. 표면은 까칠하고 차가웠지만 손바닥을 통해 심장으로 미지근한 온기가 전해지는 듯 했습니다. 괜찮아. 그녀는 텅 빈 허공을 향해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어머니가 평생 고생해서 모은 깨끗한 돈이야. 나한테 주신 거야? 참았던 눈물이 툭 터져나와 기름때 묻은 장판 위로 떨어졌습니다. 서울의 겨울은 유난히 빨리 찾아왔습니다.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채 한 달도 되지 않아 매서운 한파가 도시를 덮쳤습니다. 낡은 창문 틈으로 황소바람이 들이닥쳐 뼈마디가 시릴 지경이었습니다. 하지만 날씨보다 더 차가운 건 집안 분위기였습니다. 뭐라고요? 명예퇴직이요. 설거지를 하던 지은의 손에서 수세미가 툭 떨어졌습니다. 거품이 뚝뚝 떨어지는 고무장갑을 낀 채 식탁에 고개를 처박고 있는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종호는 머리카락을 쥐어뜯으며 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구조조정이라잖아. 회사 사정이 어렵다고 부장이 나보고 나이도 많고 경쟁력도 없다면서. 그럼 대출 이자는요? 카드값은? 실업급여는 언제 나오는데요? 지은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이 집안 경제는 이미 썩은 동아줄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시어머니 병원비를 대느라 여기저기 끌어다 쓴 신용대출이 산더미였습니다. 그나마 있던 월급마저 끊기면 그 빚들은 거대한 눈덩이가 되어 그들을 덮칠 게 뻔했습니다. 나보고 어쩌라고. 종호가 벌떡 일어나 의자를 발로 찼습니다.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내가 잘리고 싶어서 잘렸어? 이게 다 당신 때문이야. 그때 형수한테서 집문서라도 뺏어왔으면 우리가 이 꼴은 안 당했잖아. 500만 원. 그깟 500만 원이 뭐라고 그걸 보물단지처럼 끼고 있어? 그거 가지고 뭘 할 건데? 한 달 이자도 못 내. 그는 현관문을 쾅 닫고 나가버렸습니다. 좁은 부엌에는 지은 혼자 남겨졌습니다. 개수대에 물이 콸콸 쏟아지며 차가운 소리를 냈습니다. 지은은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퀭한 눈, 누렇게 뜬 피부, 빗자루처럼 푸석한 머리카락. 32살의 여자가 아니라 52살 먹은 고생찌든 아낙네가 서 있었습니다. 500만 원. 그것은 최후의 보루였습니다. 당장 이 돈으로 모든 빚을 갚을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쌀을 사고 밀린 가스비를 내서 냉골 같은 방에 온기는 돌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은은 수도꼭지를 잠그고 물기를 닦았습니다. 안방 서랍 깊숙한 곳에서 그 낡은 통장을 꺼냈습니다. 그녀는 5년 넘게 입어솜이 다 죽은 패딩 점퍼를 걸치고 도장을 챙겨 집을 나섰습니다. 국민은행 객장은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번호표 뽑는 기계음, 창구 호출벨 소리, 사람들의 웅성거림이 뒤섞여 귓속을 윙윙거리게 했습니다. 지은은 대기표를 뽑았습니다. 대기인 수 32명. 그녀는 한숨을 내쉬며 구석 자리를 찾아 앉았습니다. 은행 안은 난방을 너무 세게 틀어놓아 현기증이 날 정도로 더웠습니다. 지은은 손에 땀이 찰 정도로
통장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그때 유리벽 너머 VIP 라운지에서 익숙한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반투명 유리 너머로 낯익은 실루엣이 보였습니다. 김미숙이었습니다. 그녀는 오늘 아이보리색 샤넬 정장을 빼입고 머리는 한 올의 흐트러짐도 없이 올리고 있었습니다. 가죽 소파에 앉아 김이 모락모락 나는 원두커피를 마시며 자지러지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녀 맞은편에는 지점장이 앉아 비굴할 정도로 환한 미소를 지으며 서류 한 장을 손가락으로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그 서류 옆에는 붉은색 등기 권리증이 보란 듯이 놓여 있었습니다. 지은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시어머니가 평생을 바쳐 지켜온 집이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마지막 흔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 집은 마치 정육점의 고깃덩어리처럼 도마 위에 올라가 값을 흥정당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김미숙이 시선을 느꼈는지 고개를 돌렸습니다. 허공에서 두 여자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김미숙은 잠시 멈칫하더니 이내 입가에 비릿한 미소를 띄었습니다. 그녀는 커피잔을 내려놓고 지점장에게 무언가 속삭인 뒤 또각거리는 하이힐 소리를 내며 유리문을 밀고 나왔습니다. 어머, 이게 누구야? 지은이 아니니? 김미숙의 목소리는 톤이 높아서 대기하고 있던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쏠렸습니다. 그녀는 지은에게 다가와 털이 빠져 볼품없는 패딩 점퍼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눈빛에는 우월감이 가득했습니다. 은행엔 웬일이니? 돈 찾으러 왔어? 김미숙은 지은의 손에 들린 너덜너덜한 통장을 곁눈질하더니 과장되게 입을 가렸습니다. 세상에, 설마 아직도 그 500만 원 때문에 온 거야? 어머니 가신 지가 언젠데 아직도 안 썼어? 아니면 너무 큰돈이라 아까워서 못 쓰고 있었나? 주변 사람들이 수군거리며 힐끔거렸습니다. 지은의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이고 못 들은 척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김미숙은 멈출 생각이 없어 보였습니다. 내가 여기 왜 왔는지 알아? 김미숙은 방금 출력한 자산 현황표를 지은의 코앞에서 흔들었습니다. 그 집 담보로 대출 받으러 왔어. 지점장 말이 집이 좀 낡긴 했어도 위치가 좋아서 감정가가 꽤 나온다네. 그 돈으로 제주도에 별장 하나 사려고. 이제 나도 주말이면 제주도 가서 커피 마시는 우아한 삶 좀 살아보려고. 그녀는 허리를 숙여 지은의 귓가에 대고 뱀이 혀를 날름거리듯 속삭였습니다. 봐라, 이게 팔자라는 거야? 어머니가 노망이 나서 알짜배기 집은 나한테 주고 쓰레기는 너한테 준 거지? 너무 억울해하지 마. 다 내 복이 없는 탓이니까. 아, 참, 서방님 잘렸다며? 쯧쯧, 오죽하면 그 꼴이냐. 정 힘들면 우리 집 와서 파출부라도 해. 내가 걸레질 하나는 기가 막히게 하잖아. 남의 집 가서 고생하느니 형님 집에서 일하면 내가 시세보다 좀 더 쳐줄게. 지은이 고개를 번쩍 들고 김미숙을 노려보았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리고 이가 갈렸습니다. 분노가 용암처럼 끓어올랐지만 그보다 더 큰 비참함이 목을 조여왔습니다. 비켜주세요. 지은은 억지로 목소리를 짜냈습니다. 제 차례입니다. 마침 안내방송이 울려 퍼졌습니다. 1042번 고객님, 3번 창구로 오십시오. 김미숙은 코웃음을 치며 팔이 쫓듯 손을 휘저었습니다. 그래, 가봐. 얼른 가서 그 동전 뭉치나 찾아. 괜히 뒷사람 기다리게 하지 말고. 지은은 납덩이를 매단 듯 무거운 다리를 이끌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을 등 뒤로 느끼며 3번 창구로 걸어갔습니다. 3번 창구 직원은 입사한 지 얼마 안 되어 보이는 앳된 얼굴의 여직원이었습니다.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직업적인 미소를 띠고 있었습니다. 네, 고객님. 어떤 업무 도와드릴까요? 지은은 심호흡을 하고 최대한 담담하게 말하려 노력했습니다. 이 통장에 있는 돈 전액 출금해주세요. 그리고 계좌는 해지하겠습니다. 그녀는 손때가 묻어 시커매진 통장을 내밀었습니다. 직원은 두 손으로 통장을 받아 능숙하게 펼치고는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네, 잠시만요. 잔액 조회하겠습니다. 모니터의 커서가 깜빡거렸습니다. 지은은 고개를 숙인 채 차가운 대리석 상판만 바라보았습니다. 머릿속으로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500만 원을 찾으면 일단 200만 원은 카드 리볼빙 막는 데 쓰고 100만 원은 밀린 공과금과 쌀 사는 데 쓰고 나머지 200만 원은 절대 건드리지 말아야지. 그건 정말 최후의 비상금이니까. 타다. 타다. 경쾌하게 울리던 키보드 소리가 갑자기 뚝 끊겼습니다. 정적이 흘렀습니다. 1초, 2초, 3초. 지은은 의아한 마음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직원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 모니터 화면을 뚫어지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입이 살짝 벌어진 채 믿을 수 없는 것을 본 사람처럼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직원은 안경을 벗어 옷자락으로 쓱쓱 닦더니 다시 쓰고는 모니터 가까이 얼굴을 들이밀고 숫자를 세기 시작했습니다. 저기 무슨 문제라도 있나요? 지은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혹시 통장이 너무 오래돼서 정지된 걸까? 아니면 시어머니가 돌아가셔서 계좌가 묶인 걸까? 직원은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지은을 묘한 눈빛으로 쳐다보았습니다. 방금 전에 기계적인 친절함은 사라지고 대신 어떤 경외심 혹은 충격, 그런 감정들이 서려 있었습니다. 저 고객님, 혹시 본인이 한지은 님 맞으십니까? 직원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네, 맞는데요. 지은은 신분증을 꺼내 내밀었습니다. 직원은 신분증과 지은의 얼굴을 번갈아 확인하더니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자리에서 일어나 지은을 향해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실례를 범했습니다. 워낙 금액이 크고 특수 신탁 조항이 걸려 있어서 시스템에서 보안 경고창이 떴거든요. 금액이 크다고요? 지은은 멍하니 되물었습니다. 500만 원 아닌가요? 직원은 고개를 저으며 키보드에 명령어를 입력했습니다. 곧이어 낡은 도트 프린터가 작동을 시작했습니다. 징징. 프린터 소리가 유난히 크고 길게 울렸습니다. 보통 한 줄을 인쇄하는 데는 1초도 걸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프린터는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종이를 뱉어냈습니다. 마치 통장의 모든 페이지를 다 채우려는 기세였습니다. 한지은 고객님. 이 통장은 10년 전에 설정된 특정 금전 신탁 계좌와 연동되어 있습니다. 위탁자의 설정에 따라 위탁자가 사망하고 수익자가 이 실물 통장을 가지고 첫 출금을 시도할 때 자동으로 지급 제한이 풀리도록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직원은 말을 하면서 서랍 깊숙한 곳에서 두툼한 누런 서류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봉투 입구는 붉은색 실링 왁스로 봉인되어 있었고 그 위에는 힘있는 붓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내 딸 지은에게. 시어머니의 필체였습니다. 이건 위탁자분께서 당시에 맡겨두신 친필 편지입니다. 그리고 직원은 프린터가 토해낸 긴 전표를 뜯어 두 손으로 지은에게 건넸습니다. 이건 방금 해지되어 입금된 원금과 지난 10년 동안 복리로 불어난 이자 명세서입니다. 지은은 떨리는 손으로 전표를 받아들었습니다. 깨알 같은 약관들은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종이 맨 아래 지급 가능 총액이라고 적힌 굵은 글씨 옆에 숫자에 꽂혔습니다. 숫자가 너무 길었습니다. 그녀가 평생 본 적 없는 단위였습니다. 20억. 그리고 그 뒤에 붙은 자잘한 숫자들. 20억 원. 지은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하며 주변의 모든 소음이 차단되었습니다. 20억. 그녀는 꿈을 꾸는 사람처럼 웅얼거렸습니다. 네, 20억 원입니다. 직원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귓가에 울렸습니다. 시어머님께서 알츠하이머 확진 판정을 받기 일주일 전 본인 명의의 주식과 펀드, 그리고 강남에 있던 상가 건물을 처분해서 오직 한지은 님만을 위한 노후 연금 신탁을 만드셨습니다. 수익자는 단 한 명, 며느님이신 한지은 님뿐입니다. 지은의 손이 걷잡을 수 없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종이 한 장이 천근만근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누런 봉투를 바라보았습니다. 내 딸 지은에게 며느리가 아니라 원의 딸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딱딱하게 굳은 붉은 왁스를 떼어냈습니다. 봉투 안에서 나온 편지지는 세월의 흔적으로 누렇게 발해 있었고 은은한 먹 냄새가 났습니다. 글씨는 조금 삐뚤빼뚤했고 군데군데 잉크가 번져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을 부여잡고
한 글자 한 글자 꾹꾹 눌러 쓴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지은의 시야가 순식간에 흐려졌습니다. 지은아, 내가 이 편지를 보고 있을 때쯤이면 이 못난 어미는 이미 세상에 없겠구나. 그리고 너는 그동안 참 많이도 울고 많이도 아팠겠지. 10년 전 의사 양반이 그러더구나. 내 머릿속에 지우개가 들어있다고. 그게 내 기억을 야금야금 다 지워버릴 거라고 말이다. 나는 집 찾아오는 길을 잃는 건 무섭지 않다. 밥 먹는 법을 잃는 것도 괜찮다. 하지만 내가 제일 무서운 건 너를 잃는 거다. 내가 너를 못 알아보고 너한테 집만 되는 괴물이 될까 봐. 그게 사무치게 무섭구나. 안다. 미숙이가 그 낡은 집을 얼마나 탐내는지. 그리고 너도 알지? 그 집, 집안이 내려앉아서 위험하다는 거, 게다가 옛날에 불법으로 증축한 것 때문에 구청에서 철거 명령 떨어질 날이 머지않았다는 것도 안다. 그 집, 껍데기만 번지르르하지 실속은 하나도 없는 빚더미나 다름없어. 나중에 철거비만 더 들게야. 하지만 그 집은 미숙이에게 남겼다. 그건 욕심 많은 사람이 응당 받아야 할 덫이니까. 그리고 이 돈은 내 정신이 멀쩡할 때 너를 위해 조금씩 모아둔 자유다. 지은아, 지난 10년 동안 정말 고생 많았다. 내게 딸은 없었지만 마음속으로는 내가 친딸보다 더 귀했다. 이 돈은 유산이 아니다. 이건 엄마가 너에게 주는 퇴직금이고 또 시집 미천이다. 이 돈 들고 그 서러운 집구석에서 나가거라. 그 못난 남편도 버리고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아라. 내가 너에게 짐이 된 적 없었던 것처럼 말이다. 사랑하는 엄마가. 뜨거운 눈물 한 방울이 편지지 위로 툭 떨어져 사랑하는 엄마라는 글자를 번지게 했습니다. 지은은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목구멍 깊은 곳에서 억눌려왔던 울음이 터져나왔습니다. 지난 10년 대소변을 받아내던 그 고된 세월은 일방적인 고문이 아니었습니다. 그 수많은 절망의 밤들 속에서 시어머니의 영혼만은 또렷하게 깨어 있었던 것입니다. 병든 육신 속에 숨어 눈물로 지은을 지켜보고 가슴 아파하며 온 힘을 다해 며느리가 탈출할 수 있는 길을 닦아놓고 있었던 것입니다. 모든 서러움, 억울함, 그리고 형님에게 받았던 그 모든 모욕이 이 순간 본물 터진 눈물이 되어 씻겨 내려갔습니다. 그녀는 투명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사랑받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옆방의 유리문이 거칠게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뭐라고요? 지금 뭐라고 했어요? 다시 말해봐요. 김미숙의 날카로운 고함이 은행 객장을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지은은 흐릿한 눈물 너머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형님이 마치 미친 사람처럼 지점장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있었습니다. 그 우아하던 얼굴은 흉하게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지은은 천천히 편지를 접어 봉투에 넣고 통장을 챙겼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녀는 바로 나가지 않고 벼랑 끝에 선 그 여자를 향해 몸을 돌렸습니다. 김미숙의 손에 들려있던 그 붉은색 등기 권리증이 힘없이 바닥으로 미끄러졌습니다. 차가운 바닥에 펼쳐진 붉은 문서가 마치 우스꽝스러운 농담처럼 보였습니다. 지은은 봉투를 꽉 쥐고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지점장실 문이 부서질 듯 쾅 하고 벽에 부딪혔습니다. 유리가 깨지는 소리는 나지 않았지만 육중한 방음 유리문이 문 받침대와 충돌하며 내는 둔탁한 소리가 사람들의 가슴을 철렁하게 만들었습니다. 곧이어 들려온 것은 김미숙의 비명이었습니다. 아까처럼 교양 있는 척 꾸며낸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꼬리를 밟힌 들고양이처럼 처절하고 거친 비명이었습니다. 말도 안 돼.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그게 서울에 있는 집인데 마포구에 있는 집이라고. 어떻게 집값이 똥값이 될 수가 있어? 당신들 내 수수료 떼먹으려고 수작 부리는 거지? 본점 책임자 나오라고 해. 객장의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전표를 쓰던 할아버지도, 우는 아이를 달래던 젊은 엄마도, 돈을 세던 창고 직원도 모두 동작을 멈췄습니다. 수십 개의 눈동자가 일제히 그 소란스러운 VIP실 입구를 향해 꽂혔습니다. 한지은은 걸음을 멈췄습니다. 손에는 아직 체온이 남아있는 편지, 봉투를 꽉 쥐고 있었습니다.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질릴 정도로 힘이 들어갔습니다. 그녀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쪽을 등진 채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은행 특유의 건조한 종이 냄새와 쇠 냄새 사이로 타는 듯한 화약 냄새가 섞여 들어오는 것만 같았습니다. 사모님, 제발 진정하십시오. 지점장이 식은땀을 뻘뻘 흘리며 쫓아나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붉은 도장이 찍힌 서류가 들려 있었고 단정하던 머리카락은 헝클어져 이마를 덮고 있었습니다. 이건 은행 자체 평가가 아닙니다. 구청에서 방금 전산으로 넘어온 최신 공문이라고요. 그 건물은 이미 5년 전에 D등급 재난위험시설로 지정됐습니다. 게다가 당시에 증축한 2층이랑 베란다는 전부 불법 건축물입니다. 지금 대출은커녕 현 소유주로서 3년치 밀린 기행강제금을 당장 납부하셔야 합니다. 총액이 1억 2천만 원입니다. 이거 납부 안 하시면 다음 주에 법원 집행관들이 사모님 지금 사시는 아파트에 빨간 딱지 붙이러 갑니다. 1억 2천만 원. 김미숙의 목소리가 뚝 끊겼습니다. 마치 누군가 목을 조른 닭처럼 쇳소리가 났습니다. 그녀는 비틀거리다 높은 굽이 꺾이며 뒤로 넘어졌습니다. 등이 차가운 대리석 기둥에 쿵 하고 부딪혔습니다. 그녀가 그토록 자랑하던 악어 가죽 가방이 바닥에 나뒹굴었고 그 안에서 붉은색 등기권리증이 툭 튀어나와 사람들 발치에 펼쳐졌습니다. 부의 상징이라던 그 붉은 표지가 창백한 형광등 불빛 아래서는 마치 섬뜩한 상처처럼 붉게 보였습니다. 주변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이고, 저게 불법 건축물이었어? 2등급이면 당장 무너질 수도 있다는 거 아니야? 벌금만 1억이 넘는다고? 세상에, 유산을 받은 게 아니라 빚더미를 떠안았네. 아까는 그렇게 떵떵거라더니 알고 보니 빈 깡통이었구만.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개미떼처럼 김미숙의 발목을 타고 올라와 그녀의 남은 자존심을 갉아먹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순식간에 붉은색에서 핏기 없는 회색빛으로 변했습니다. 입술을 달달 떨며 그녀는 당황한 눈빛으로 허공을 헤매다 화풀이할 대상을 찾았습니다. 마침내 그녀의 시선이 등을 돌리고 서 있는 수수한 뒷모습에 고정되었습니다. 한지은. 히스테리에 가까운 고함이 터져나왔습니다. 김미숙은 발목의 통증도 잊은 채 미친 듯이 달려와 지은의 어깨를 낚아챘습니다. 지은은 어깨에 날카로운 통증을 느꼈습니다. 형님의 긴 손톱이 패딩 점퍼를 뚫고 살을 파고들었습니다. 너였어. 내년이지. 김미숙이 지은을 거칠게 돌려세웠습니다. 그 고상하던 얼굴은 악귀처럼 일그러져 있었고 침이 튀었습니다. 너 다 알고 있었지? 그 집 문제 있는 거. 불법 건축물인 거 다 알고 있었지? 그래서 장례식장에서 그 불쌍한 척 연기하면서 그 똥덩어리를 나한테 떠넘긴 거야. 너 혼자 통장 챙겨서 도망치려고. 이 음흉한 년. 내가 감히 나를 속여? 지은은 휘청거렸지만 발바닥에 뿌리라도 내린 듯 그 자리에 버티고 섰습니다. 그녀는 눈앞에서 발광하는 여자를 바라보았습니다. 기억 속의 형님은 언제나 구름 위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시댁이 올 때마다 소파에 앉아 지은을 부려먹으며 지은이 깎아온 과일을 집어 먹으면서도 타박을 하곤 했죠. 동서, 사과 껍질을 너무 두껍게 깎았잖아. 아깝게 그때의 형님은 머리카락 한 올에서도 오만함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고상한 여자는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눈앞에 있는 건 탐욕에 잡아먹힌 가련한 짐승 한 마리뿐이었습니다. 지은은 아무 말 없이 그녀를 응시했습니다. 분노도 두려움도 아닌 기이할 정도로 차분한 연민의 눈빛이었습니다. 마치 늪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짐승을 바라보는 듯 했습니다. 말을 해. 이 벙어리 같은 년아. 김미숙은 그 침묵에 더 화가 났는지 손을 번쩍 치켜들었습니다. 당장이라도 뺨을 후려칠 기세였습니다. 주변에서 비명이 터져나왔고 누군가는 핸드폰을 꺼내 촬영을 시작했습니다. 지은은 피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손바닥이 얼굴에 닿기 직전 그녀는 천천히 손에 쥐고 있던 봉투를 들어 올렸습니다. 누렇게 바랜 봉투가 두 여자 사이를 가로막았습니다. 김미숙의 손이 허공에서 멈췄습니다.
그녀의 시선이 봉투에 적힌 익숙한 글씨에 꽂혔습니다. 내 딸 지은에게. 시어머니의 글씨였습니다. 노인 냄새 난다고 싫어하고 노망났다고 무시하고 죽어서도 쳐다보기 싫어했던 바로 그 시어머니의 글씨였습니다. 형님. 지은이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작고 쉬어 있었지만 정적에 잠긴 객장 안에서 그 울림은 얼음판에 박히는 모처럼 선명했습니다. 어머니가 정신 놓으셨던 그 몇 년 동안 툭하면 한밤중에 일어나 작은 망치를 들고 그 집벽을 두드리셨어요. 지은의 기억은 그 길고 길었던 겨울밤들로 돌아갔습니다. 그때 지은은 시어머니가 발작을 일으키는 줄로만 알았습니다. 야른 잠옷바람으로 벽구석에 쭈그리고 앉아 망치질을 하며 중얼거리던 모습. 상했어, 여기가 상했어, 사람 살 곳이 못 돼, 무너질 거야, 미숙이는 살면 안 돼, 미숙이는 욕심이 많아서 여기 살면 죽. 그때 지은은 시어머니를 달래서 다시 이불 속에 눕히기에만 급급했지. 그 헛소리 뒤에 숨겨진 진심을 들여다볼 생각은 하지 못했습니다. 그건 헛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어머니로서 남은 이성 한 조각을 붙잡고 재앙을 막으려던 필사적인 몸부림이었습니다. 어머니는 계속 말씀하셨어요. 집이 망가졌다고. 지은은 김미숙의 굳어버린 얼굴을 보며 한자 한자 힘주어 말했습니다. 형님이 안 들은 거예요. 형님은 듣고 싶은 집이라는 단어만 듣고 그 뒤에 붙은 살면 안 된다는 말은 흘려들은 거죠. 김미숙의 동공이 지진 난 듯 흔들렸습니다. 입술을 달싹이며 반박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은은 봉투에서 천천히 편지지를 꺼냈습니다. 20억 원에 대한 이야기는 읽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의 사과도 읽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편지의 마지막 문장을 김미숙의 눈앞에 들이밀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생전에 남긴 마지막 가르침이 삐뚤빼뚤하지만 뼈에 사무치는 필체로 적혀 있었습니다. 탐욕은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가난이다. 그 문장은 소리 없는 따귀가 되어 김미숙의 얼굴을 후려쳤습니다. 어떤 물리적인 폭력보다 더 아프고 더 치욕스러운 일격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집을 형님한테 주신 건 편애가 아니었어요. 지은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지만 그건 슬픔보다는 해방감에 가까웠습니다. 그 집 말고는 형님 눈에 아무것도 안 들어올 걸 아셨으니까요. 형님이 이 통장을 탐내서 어머니가 저한테 주신 마지막 살길마저 뺏어갈까봐 무서우셨던 거예요. 어머니는 결국 무너질 그 집을 미끼로 던져서 제 남은 인생의 평안을 사신 겁니다. 김미숙은 멍하니 그 글궐을 바라보았습니다. 거대한 허무함과 수치심이 그녀를 관통했습니다. 광대처럼 날뛰며 쟁취하려 했고 친척들 앞에서 자랑하고 지은을 깔아뭉개며 얻어낸 그 결과물이 실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이었다니. 그리고 자신이 그토록 무시했던 동서, 저 미련한 공 같은 여자는 노인의 마지막 비호를 받았습니다. 아냐, 그럴 리가 없어. 김미숙의 다리가 풀렸습니다. 그녀는 지은의 옷자락을 놓치고 차가운 바닥으로 주저앉았습니다.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쥐고 어깨를 들썩이며 짐승 같은 울음을 토해냈습니다. 망했어, 다 끝났어. 정훈이 학비는 내 아파트는 1억 2천을 어디서 구해, 내가 그 돈을 어디서 구하냐고. 그녀는 장난감을 잃어버린 아이처럼 울어댔지만 그 울음 속에는 반성은 없었습니다. 오직 날아가 버린 돈에 대한 아쉬움뿐이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혀를 차며 수군거렸고 여기저기서 카메라 셔터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여자 아까는 남 가난하다고 비웃더니 꼴 좋다. 인과응보네, 인과응보야. 저게 시어머니 유서인가 봐. 노인네가 아주 현명하셨네. 지은은 바닥에 널브러진 형님을 더 이상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편지를 조심스럽게 접어 다시 봉투에 넣고 가슴에 품었습니다. 따뜻했습니다. 그녀는 몸을 돌려 구경꾼들을 해치고 은행 정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자동문이 스르르 열리자 서울의 매서운 겨울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앞머리가 헝클어졌습니다. 지은은 차가운 공기를 폐부 깊숙이 들이마셨습니다. 예전에는 추위가 너무 싫었습니다. 기름값 아끼느라 보일러도 못 틀던 집, 마음마저 얼어붙게 만들던 그 냉기가 끔찍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얼굴을 때리는 이 바람은 전례 없이 상쾌하고 통쾌했습니다. 그녀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화면에 뜬 익숙한 이름 남편. 손가락이 그 이름 위에서 잠시 멈췄습니다. 이내 그녀는 통화 버튼 대신 수정 버튼을 눌러 이름을 지우고 다시 입력했습니다. 이종호. 그리고 그녀는 당당하게 겨울 햇살 속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숨막히도록 조용한 저녁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좁은 월세방의 형광등이 수명을 다해가는지 지직거리며 깜빡거렸습니다. 밥상 위에는 맑은 콩나물국과 먹다 남은 반찬 몇 가지가 전부였습니다. 이종호는 고개를 쳐박고 기계적으로 밥을 퍼 넣고 있었습니다. 그는 지은의 눈치를 살폈습니다. 회사에서 잘린 후로 그는 척추가 뽑힌 개처럼 이 집안에서 숨소리조차 크게 내지 못했습니다. 오늘 은행 다녀왔어요. 지은이 수저를 내려놓았습니다. 쇠젓가락이 유리 상판에 부딪히는 소리가 유난히 날카롭게 들렸습니다. 이종호의 숟가락질이 멈칫했습니다. 그는 밥을 우물거리며 웅얼거렸습니다. 찾았어. 그 500만 원 일단 카드값부터 막자. 그리고 남는 돈 있으면 나 조금만 주라. 담배 사게. 그는 너무나 당연하게 그리고 비굴하게 말했습니다. 이것이 그의 본 모습이었습니다. 평생 어머니 치마폭에 숨어 살다가 이제는 아내 등 뒤로 숨어버린 남자. 아기는 아니었지만 뼛속까지 유약한 인간. 벽에 바를 수도 없고 땅에 묻을 수도 없는 진흙 같은 남자. 지은은 5년을 함께 산 이 남자를 바라보았습니다. 예전 같은 원망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황량한 벌판을 보는 듯한 고요한 뿐이었습니다. 종호 씨. 지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단단했습니다. 이종호가 고개를 들어 아내를 쳐다보았습니다. 오늘의 지은은 어딘가 달랐습니다. 늘 피곤해 절어 눈치를 보거나 원망 섞인 눈으로 쏘아보던 그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깊고 고요한, 마치 자신의 영혼을 꿰뚫어 보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그 집, 형님은 못 가져요. 지은이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불법 건축물이라 이행강제금만 1억 2천만 원이래요. 형님은 지금 벌금 낼 돈 구하러 다니느라 정신없을 거예요. 안 그러면 형님 명의로 된 제주도 아파트까지 압류당할 테니까. 뭐. 이종호가 놀라서 수저를 떨어뜨렸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그럼 엄마는 그걸 알고 계셨던 거야? 어머니는 다 알고 계셨어요. 지은은 주머니에서 통장을 꺼내 식탁 위에 올렸습니다. 어머니는 그 시한폭탄을 형님한테 던져주고 이걸 지키신 거예요. 이종호의 시선이 통장에 꽂혔습니다. 마른 침을 삼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거기 아직 500만 원 들어있는 거지? 지은은 대답 대신 그를 빤히 바라보았습니다. 여기 들어있는 돈, 내 명의로 집 한 채 사고도 남아요. 내 남은 인생 편하게 살 수 있을 만큼 충분해요. 이종호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를 본 눈빛이었습니다. 그는 덥석 지은의 손을 잡았습니다. 정말, 여보. 역시 엄마가 당신을 제일 예뻐하셨어. 잘됐다. 그럼 우리 대출 다 갚을 수 있겠다. 나 택시 운전 안 해도 되겠네? 우리 이제 이혼해요. 그 한마디가 식탁 위로 툭 떨어졌습니다. 소리 없는 핵폭탄처럼 이종호의 얼굴에 번지던 희색을 순식간에 날려버렸습니다. 그는 입을 반쯤 벌린 채 굳어버렸습니다. 고장 난 인형 같았습니다. 다 당신 지금 뭐라고 했어? 이혼하자고요. 지은은 잡힌 손을 천천히 하지만 단호하게 빼냈습니다. 이 돈은 어머니가 저한테 주신 거예요? 지난 10년 집에서 식모살이한 품삯이고 이름뿐인 며느리한테 주신 시집 미천이에요. 당신이랑 당신네 집안이랑은 아무 상관없어요. 지은아, 어떻게 말을 그렇게 해? 우린 부부잖아. 이종호가 당황해서 허둥지둥 일어났습니다. 내가 못난 놈인 거 알아. 당신 고생시킨 것도 알고. 하지만 내가 잘할게. 당장 내일부터 일자리 알아볼게. 택배 상하차든 공사판이든 가리지 않고. 늦었어요. 지은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종호 씨, 돈 때문이 아니에요. 더 이상 당신 엄마 대신 살기 싫어서 그래요? 지난 10년 동안 당신은 나를 여보라고 불렀지만 당신 마음속에 나는 그저 밥 차려주고 챙겨주고
당신 대신 효도해주는 또 다른 법마였잖아요. 당신은 단 한 번도 나를 독립된 여자로 봐준 적이 없어요. 그녀는 가방에서 미리 준비해둔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협의 이혼 신청서. 이 돈, 당신한테 한 푼도 안 줄 거예요. 하지만 당신 굶어 죽게 놔두지도 않을 거예요. 지은은 봉투 옆에 체크카드 한 장을 내려놓았습니다. 여기 1,000만 원 들어있어요. 당신 예전에 목공 배우고 싶다고 했었죠? 그걸로 공방 월세 내고 기술 배워요. 이게 전처로서 내가 베푸는 마지막 자비예요. 이종호는 카드와 이혼 서류를 번갈아 쳐다보았습니다. 눈시울이 붉어지더니 입술을 떨며 결국 얼굴을 감싸 쥐고 오열했습니다. 그는 알았습니다. 이제 그녀를 잡을 수 없다는 것을. 부엌대기처럼 살며 순종하던 한지은은 그 차가운 은행 객장에서 이미 죽었습니다. 지금 그 앞에 앉아있는 사람은 20억 자산가이자 무엇보다 온전한 자기 자신을 되찾은 낯선 여자였습니다. 3개월 후 경기도 양평. 서울보다 봄이 조금 늦게 찾아오는 이곳에도 흙냄새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산자락 아래 자리 잡은 단층 한옥집이었습니다. 관광객을 위해 지은 화려한 한옥이 아니라 세월의 때가 묻은 낡은 집이었습니다. 검은 기와에는 푸른 이끼가 끼어 있었고 황토 벽에서는 따뜻한 냄새가 났습니다. 마당은 크지 않았지만 정갈하게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지은은 헐렁한 개량 한복을 입고 소매를 걷어붙인 채 마당 한 구석에 쭈그리고 앉아 흙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나뭇잎 사이로 쏟아지는 햇살이 그녀의 얼굴에 얼룩무늬를 그렸습니다. 몇 달 전만 해도 누렇게 떴던 피부는 이제 건강한 혈색이 돌았고 그늘져 있던 눈빛 대신 평온함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엄마, 보세요. 싹이 텄어요. 지은이 나직하게 속삭였습니다. 그녀 앞에 흙을 뚫고 연두색 새싹 몇 개가 고개를 내밀고 있었습니다. 봉선화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생전에 봉선화를 유독 좋아하셨습니다. 여름이면 시어머니는 소녀처럼 붉은 꽃잎을 따서 백반을 넣고 찧어 지은의 손톱에 물을 들여주곤 했습니다. 지은아, 봉숭아 물들이고 첫눈 올 때까지 그 색이 남아있으면 첫사랑이 이루어진단다. 그럴 때마다 지은은 쓴웃음을 지으며 말했죠. 어머니, 저 이미 결혼했는데 무슨 첫사랑 타령이세요. 그러면 시어머니는 짓궂은 아이처럼 혀를 쏙 내밀고는 기어이 그 붉은 꽃 반죽을 지은의 거친 손톱 위에 올리고 비닐로 꽁꽁 싸매주었습니다. 이제야 지은은 알 것 같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지켜주고 싶었던 건 첫사랑 따위가 아니었습니다. 지은의 마음속에 남아있는 삶에 치여달아 없어지기 직전인 그 작은 소녀 감성, 아름다운 것을 꿈꾸는 마음을 지켜주고 싶으셨던 겁니다. 산들바람이 불어오자 처마 끝 풍경이 댕그랑하고 맑은 소리를 냈습니다. 지은은 자리에서 일어나 흙 묻은 손을 털었습니다. 마당 한가운데 놓인 흔들의자로 다가갔습니다. 의자 위에는 시어머니의 영정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먼지 하나 없이 깨끗한 액자 모서리에는 방금 꺾어온 들꽃 한 송이가 꽂혀 있었습니다. 지은은 그 옆에 놓인 또 다른 흔들의자에 앉아 곁에 둔 얼음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차가운 물이 식도를 타고 내려가며 짜릿한 시원함을 선사했습니다. 시집살이 할 때는 여자가 찬 거 먹으면 안 된다고 잔소리하시던 시어머니였지만 사실 시어머니도 젊었을 땐 얼음물을 제일 좋아하셨다는 걸 나중에야 알았습니다. 시아버지 호통에 평생 참으셨던 거죠. 엄마, 여기 공기 참 좋죠. 지은은 멀리 보이는 푸른 산능선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옆집 아주머니가 쑥떡을 해오셨더라고요. 손자가 외국에서 보낸 편지 해석해줬다고 고맙다면서요. 남의 눈치 안 보고 사는 게 이런 기분인 줄 몰랐어요. 그녀는 고개를 돌려 사진 속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시어머니를 보았습니다. 미숙 형님은 그 아파트 겨우 팔아서 벌금 내고 지금은 식구들 다 데리고 반지하 월세로 들어갔대요. 저보고 일이 없다고 동네방네 욕하고 다닌다는데 그러라죠. 뭐 종호 씨는 목공소에서 견습생으로 일한대요. 돈은 얼마 못 벌어도 예전 동료 말로는 눈빛이 살아났다고 하더라고요. 지은은 손을 뻗어 사진 속 시어머니의 뺨을 쓰다듬었습니다. 엄마, 저 이제 그 사람들 안 미워해요. 누군가를 미워하는 것도 에너지가 필요한데 저한테는 그럴 힘도 아까워요.
저는 이제 남은 생 동안 엄마 대신, 아니 저를 위해서 세상 좋은 구경만 하고 살래요. 바람이 다시 불어와 가심은 봉선화 싹을 흔들었습니다. 연한 잎사귀들이 마치 고개를 끄덕이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지은은 눈을 감고 눈꺼풀 위로 쏟아지는 햇살의 온기를 느꼈습니다. 어렴풋이 옆 의자에 앉아 붉은 봉선화 꽃물을 들고 빙그레 웃고 있는 시어머니의 모습이 보이는 듯 했습니다. 그래, 지은아. 내 딸이 제일 예쁘다. 그 목소리는 아주 멀리서 들려오는 듯 했지만 동시에 지은의 마음 가장 깊은 곳, 구멍 뚫려 있던 그 자리를 따뜻하게 채워주었습니다. 눈가에서 눈물 한 방울이 또르르 흘러내렸지만 입꼬리는 올라가 있었습니다. 이 뒤늦은 20억 원이 찾아준 것은 비단 집과 자유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잊고 살았던 한지은이라는 이름의 여자, 바로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남은 생은 길고 꽃 피는 시절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끝.